송승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근현대사에 대한 정리를 이제 끝으로 우리 한국사가 이제 끝나는 그런 이제 시기에 와 있는데요. 오늘 나머지 문제 풀어보면서 우리 또 부족한 부분을 좀 메워가도록 할게요. 12번부터 보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 헌병 경찰 통치가 보통 경찰 제도로 넘어갔대요. 자, 헌병 경찰 통치가 보통 경찰제로 넘어갔다라는 말은 지금 뭔가 통치 방식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게 뭐냐면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벌써 1910년대고 이건 1920년대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이에 있었던 어떤 교량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 그죠? 이거겠죠, 바로. 아이고 아프다 이거예요. 3.1운동. 자, 요걸 이제 여러분들 찾으시면 됩니다.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기본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민족을 기만하는 거죠. 보통 경찰제라고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헌병 경찰들이 온망을 바꿔 입은 거 이런 거죠. 굉장히 민족을 기만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 통치다. 이렇게 표현하죠. 같은 말로 민족 분열 통치다. 민족을 이간질시키는 거죠. 그래요. 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13번 문제는 지금 뭐 이렇게 전문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알 필요는 없고요. 밑에 이제 해설이랑 그 다음에 연도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14번은 여러분들 김구 선생님에 대한 얘기인데 김구 선생님 하면 이제 김구, 김규식 같은 분들 특히 이제 마지막까지 남북 협상을 주도하면서 어떻게든 통일 정부를 지금 수립해보고자 노력했던 분이다 이거예요.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끝까지 노력을 했다. 정말 우리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실시되기 진짜 정말 그 순간까지도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했던 분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고 이걸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15번은 여러분들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금 여기서 밑에 해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하고 나서 이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어떤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5번도 가볍게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 나열된 내용들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 광주 학생항일운동, 광주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지금 광주 학생항일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929년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4.19 혁명 1960년. 자, 6월 민주항쟁 이거 1987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에 이어서 6.29 민주화 선언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6.29 민주화 선언으로 이어져요.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 어떤 그 민주화를 요구하는 것들 또는요. 자, 이건 모두 민주화를 요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어떤 국민에게 어떤 그 기본권을 위한 국민의 어떤 권리 신장을 위한 이러한 활동들이었다. 이걸 모두 조합을 하면 주권 재민을 위한 민주운동이었다. 1번 정도가 지금 답이 가장 적정하겠죠. 자, 17번 1948년 남북 연석회의에 관한 옳은 설명.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남북 연석회의. 이걸 얘기해요. 김구, 김규식이 제안했으며 김일성, 김두봉이 이에 응함으로써 성사된 거 맞습니다. 자, 남북연석회의에서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렇죠. 자, 디귿번 이승만은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막판에 참석했다. 노, 틀렸죠. 자, 1946년에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이승만 전 대통령과 김구 선생님은 완전 반대의 그런 극과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읍 발언이 뭐냐면요. 이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는 불가능해졌다. 그러니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해야겠다. 이런 발언입니다. 이걸 막 주장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둘이 완전 반대돼요. 참석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은 한국 문제 유엔 이관을 대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하고 적극 지원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이 회의에서 미소 양군이 동시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자주적인 이런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이런 내용이 오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남한에서 올라갔던 김구, 김규식 이런 우리 남한 측의 인사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북한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뭐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죠. 자, 18번.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군정 실시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그래서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삼상회에서 한반도에 대한 신탁 통치가 결정되잖아요. 한반도에 이제 신탁 통치가 결정이 되고요. 자, 신탁 통치가 결정이 되고, 이때 이제 이런 어떤 우리 좌익 세력과 그다음에 이제 우익 세력이 이미 이념 대립이 나타났는데, 이런 어떤 좌익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자, 좌익 이렇게 생각할게요. 어떤 자, 우익을 여러분들 민족주의 진영이라고 해보고요. 자, 이거 사회주의 진영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쪽 세력들은 처음에는 둘 다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반탁을 했습니다. 반탁. 둘 다. 신탁 통치에 반대한 거죠. 근데 나중에 좌익에서는 소련의 사주를 받고 이제 찬탁으로 돌아선다 이 말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신탁 통치가 결정됨에 따라 이제 북쪽에는 이제 소련군이 주도를 하게 되고요. 자, 남쪽에는 이제 미군정이 실시되게 되죠. 미군이 주둔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군정이 이제 실시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틀린 것. 자, 이건 뭐 가볍게 해설이 나와 있네요. 가로놓기 식의 문제네요. 미군보다 먼저 진주한 소련군은 민정부를 설치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미군은 38도 선을 경계로 한반도 내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시킬 것을 제의 소련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383 형성되었다. 그래요. 자, 미군이 먼저 제의를 했죠. 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1945년에 광복을 하게 되잖아요. 광복을 하게 되는데, 광복을 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광복을 했다 그래서 기존까지 주둔하던 일본군이 하루아침에 모조리 사라지나요? 아니죠. 모든 일본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죠. 우리는 정부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다시 말하면 다시 일본한테 또 휘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게 된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일본군에 대한 무장해제예요. 자, 일본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무장해제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미군과 소련이 이에 이제 합의를 함으로써 이제 진주를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명분이 좋았죠. 알고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많습니다. 일본이 소련한테 오히려 내줬어요, 정권을. 오히려 이렇게 둘이 쇼부를 쳐갖고. 그래서 2번 얘기도 여러분들 소련이 이를 수락했다 맞는 얘기. 미군정은 남한에 진주한 후 총독부 체제를 그대로 이용하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이런 대륙법 계통의 그런 문화와 그 다음에 영미법 계통의 문화가 둘 다 공존하고 있죠. 미군정은 공산주의 정당을 포함해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그래요. 근데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했다 그래서 이때 뭐 모든 우리 어떤 정당을 설립하고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허용된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요건은 두었어요. 어쨌든 자유가 있었습니다. 자, 2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해방 전후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 그래서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제 국제회의. 자, 국제회의와 관련해서 카이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얄타, 포츠담 회담 여러분들 들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 회담에 따라 나타난 카이로 선언,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그 다음에 이제 포츠담 회담에 이은 포츠담 선언. 자, 이런 것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건데, 카이로 회담은 1943년 이집트 카이로. 자, 1945년입니다. 그래서 카이로 선언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한반도의 독립 문제를 최초로 결의하게 됩니다. 한반도 독립 문제를 최초로 결의하게 돼요. 거론하게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당한 시기에 한반도를 독립시킬 것을 약속한다. 적당한 시기? 자, 애매하죠. 어쨌든 간. 자, 이걸 재확인하는 게 이거고요. 포츠담 회담에서 재확인하게 되고요. 자, 얄타 회담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소련군의 참전이 여기서 결의됩니다. 소련군 참전을 여기서 결의해요. 그런 얘기. 그래서, 자, 요게 이제 2월이고 여러분들 이건 7월입니다. 그래요. 카이로 회담, 한국의 독립을 결의 맞고, 얄타 회담은 소련의 2차 대전 참전을 결의했다 했죠. 틀렸네요. 포츠담 선언, 카이로 회담의 결의를 재확인. 그 다음에 모스크바 삼상회의, 1945년 12월,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 및 신탁 통치 결의. 다 맞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20번과 21번에서 어느 정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자, 연결고를 만들어 볼게요.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열린다 그랬죠. 자,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이어서 이제 나타난 게 뭐냐면 여기서 결의한 게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신탁 통치안과 그 다음에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이제 여기서 결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어지겠죠. 1차 미소 공의가 열리고 결렬되고요. 김규식 여운형의 좌우 합작운동이 일어나고 2차 미소 공의가 또 결렬되고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한만의 단독선거 실시하게 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1번에 지금 들어갈 게 2번입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요게 이제 이렇게 가로쳐져 있는 거죠. 자, 좀 건너뛰고요. 23번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시기의 사실이 아닌 것.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자, 다시 말하면 개항하게 되고요. 개항. 자, 개항을 하게 됨에 따라 1883년에 제물포를 개항하고 일본에 조계가 설치됐다. 조계는 뭐냐면요. 외국인이 거주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거주하고 외국인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조계라 그런다. 자, 그래서 이제 1884년에는 미국, 영국, 독일과 조계를 설치했다. 이런 얘기. 일본 화폐가 지불수단이었다. 일본의 치해법권 인정하였다. 개항 초기 외국인은 개항장 심리 안에서만 활동하였다. 그래서 이거 이제 거류지 무역이라고 하는데 국내 상인의 활동을 법으로 금지시킨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땅에서,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 상인의 활동을 금지시키는 게 그런 건 없죠. 자, 그래요. 그래서 23번, 네, 1번이 틀렸고요. 24번, 일제가 실시한 다음 정책들의 공통적인 목표, 회사령, 어업령, 광업령 제정.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어떤 산업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이러한 이제 발판이 되겠죠. 임야조사 전매제도. 그래서 이거 다 답이 될 만한 게 산업과 자원의 침탈.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되겠네요. 25번, 다음의 사실들이 실시되었을 때 일본의 정책으로 올바른 것. 식량 배급제, 공출제, 황국신민서사 암송, 내선일체 일선동조론, 산미증산 재개. 자, 여기서 일선동조론, 내선일체 이런 거 보면 조선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건 여러분들 민족 말살 통치 아니겠어요? 1930년대 이후부터 나타나는 민족 말살 통치다. 이후부터 우리의 광복 전까지. 자, 이때 정책 우리말과 우리글의 사용 금지. 맞는 얘기. 답 1번이고 회사령 허가제, 토지조사령, 교사에게 칼과 제복 착용 다 1910년대 일이죠. 자, 26번은 여러분들 해설이 너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통과하고요. 27번도 단순 그냥 연도 넣는 거니까 이것도 제가 해설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자, 28번 195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1950년에 시행된 농지개혁으로 토지가 없던 농민이 토지를 갖게 되었다. 맞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1960년, 70년, 80년 부분,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단순 그냥 말 바꾸기식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9번 동학군의 패전개혁안과 가보개혁의 내용 가운데 서로 일치하는 것. 그래서 동학농민군의 패전개혁안의 목적이 이제 동학농민군의 패전개혁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주로는 신분제도 타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평균 분작 뭐 이런 것들. 탐관오리는 뭐 엄징한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이제 가보개혁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거는 반영이 됐죠. 그렇잖아요. 이를테면 노비제도 없애고 그 다음에요 과거제도 없애고 조혼 금지하고 그 다음에 과부의 허용, 재가를 허용하는 거.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반영이 됐고 요거는 반영이 안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과 함께 국방개혁을 소홀히 한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답이 개혁 가운데 일치하는 게 바로 여기서 될 만한 건 양반 중심의 신분제를 개혁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신분제를 여러분들 없앤 지금 양반제도 신분제도를 개혁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직도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런 보수적이고 약간 좀 유교 사회적이고 이런 전통들이 많이 남아 있죠.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법제적으로는 없앴겠지만 하루아침에 이런 어떤 기존의 어떤 노비라든가 천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하루아침에 평등해졌을까요? 아니란 얘기죠. 이러한 어떤 폐습이 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일상생활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894년이잖아요. 1930년대 형평운동이 일어납니다. 1930년대 형평운동. 이게 뭐냐면 백정들이 이제 천민이었잖아요.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백정들의 어떤 신분차별운동, 신분차별 없애자는 운동이죠. 쉽게 말하면 평등운동이죠. 이 형평운동이에요. 자, 백정이 중심이 돼서 이제 형평사를 만들고요. 이들이 차별을 철폐하자고 이걸 주장하게 되죠. 이게 이제 형평운동이다 이거예요. 됐죠? 그래서 답은 가볍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30번은 통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3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선언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의 본령이다. 그런 거로 우리들은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장려하여 우리들도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을 기하고자 한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3번에 백정의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형평운동을 일으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3번은 따로 제가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굉장히 평이한 내용이고요. 자, 34번. 다음 중 근대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 파견한 사절과 관련하여 바르게 연결된 것. 그래서 이 사절과 관련해서는요. 사절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임진왜란 이후부터 이제 굉장히 빈번한 활동을 하게 됐는데 통신사라고 있어요. 통신사. 우리 조선통신사.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선의 우수한 문물을 통신이라는 개념이 뭔가 전파하는 개념이죠. 일본에 전해주던 이제 사절단을 얘기해요. 자, 이것은 우리의 우수한 문물을 오히려 일본에 전해주던 거고 개항 이후에 개항 이후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힘을 많이 잃게 되죠. 그래서 한 수 배워오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미국의 보빙사, 미국에 파견했던 보빙사, 청나라에 파견했던 영선사,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파견했던 조사 시찰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수신사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는 우리가 한 수 배워오는 개념이에요. 이거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통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전파하는 개념, 우리의 우수문물. 이거는 한 수 배워오는 개념들 다 우리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빙사와 통신사, 조사시찰단, 영선사는 지금 맞는 얘기죠. 바르게 설명된 것. 그래서 아니죠. 통신사는 빼야겠죠. 이거는 지금 근대문물을 수용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기읍과 리을과 비읍은 맞지만 통신사는 일단은 개항 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히려 전파해 주던 거고 대수대차사와 그 다음에 서북경략사는 여기 여러분들 그 밑에 해설이 자세히 나와 있죠.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몇 문제만 더 풀고 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자, 35번에 보시면 다음 글 쓴 역사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족주의 사학자. 자, 민족주의 사학자. 자,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양상을 보이냐면요. 일제 식민사관 있죠. 일제 식민사관.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역사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의 역사에는 이를테면 세계사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시기 구분도 명확하지 않고 뭐 봉건제도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근대사회라고 해봐야 뭐 주권의식이나 이런 평등의식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다시 말하면 식민사관은 우리의 어떤 식민지 역사를 합리화하고요. 일제가 많이 날조했겠죠. 물론 우리 친일파들도 활동을 했겠지만 식민지 역사를 합리화하고 우리의 어떤 우리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이에 이제 대응한 게 바로 민족주의 사학자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민족주의 사학자로서 신채호 같은 분들 난가 사상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정인보, 우리 민족에겐 얼이 있다, 니네는 얼 없지 않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정통성이다. 이런 얼 빠진 놈 할 때 그 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은식 같은 분들, 우리의 역사만의 정통성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에겐 혼이 있다, 혼.
이런 거. 이거 화랑도 정신이고. 이 봐라, 이거는 우리만의 어떤 민족성이고 정통성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란 무엇이냐? 인류사회 A와 B와의 투쟁. 자,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 신채호 선생님의 이제 내용인데요. 내용 좀 읽어보시면, 그래서 우리 민족 정신을 혼으로 파악하고 혼이 담겨져 있는 민족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혼은 박은식. 틀렸죠? 우리 고대 문화의 우수성과 독자성을 강조하여 식민지 사상을 비판하였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자, 3번, 4번은 해설이 나와 있죠. 그래서 3번은 사회경제사, 4번은 진단학회 활동, 이런 것들. 36번. 자, 이거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아래 조선사와 한국 통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지금 한국 통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 통사는 간행 직후 중국, 노령, 미주의 한국인 동포들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비밀리에 대량 보급되어 민족적 자부심을 높여주고 독립투쟁 정신을 크게 고취하였다. 그래서 한국 통사 박은식 이분입니다. 자, 정리 잘해야 돼요, 여기. 그 다음에 이에 매우 당황하여 일본은 조선사 37책을 편찬하였다. 그래서 우리 막 날조하는 거겠죠. 옳지 않은 것. 조선사 편찬자들은 조선의 역사를 정체성, 타율성으로 설명하려 하였다. 한국 통사의 저자는 우리의 민족 정신을 혼으로 파역하였다. 조선사 편찬의 목적은 식민 통치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이었다. 그쵸? 이거는 일제가 한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겠죠. 한국 통사의 저자는 조선사 연구초도 집필하여 민족 정기를 선양하였다. 자, 조선사 연구초는 이분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시된 지문은 박은식의 한국 통사의 영향과, 자,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의 일제에 대한 대응이다. 그 다음에 한국 통사에 대한 내용이 쭉 설명하고 있고요.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다시 일제의 책의 내용과 그 영향력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조선사를 편찬하였다. 조선사 연구초는 신채호가 조술한 연구서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좀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굉장히 그 말이 길었는데 어쨌든 이 정도 보고 37번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항일운동의 노선이 다른 색과 뚜렷이 구별되는 것은, 그래서 지금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대치운동, 물산장려운동은 무장 독립투쟁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이를테면 민족 실력 양성운동입니다. 우리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경제, 문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육성을 함으로써 일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우자 이런 거라면, 한인 애국단 운동은 지금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이 김구 선생님이 조직한 일종의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민족 영웅들의 활동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오사마 빈 라덴 같은 그런 테러 조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주로 한인 애국단은 이제 폭탄 투척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3번이 이제 조금 노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민족 실력 양성 운동, 이거는 이제 무장 독립 투쟁 운동 이런 식이죠. 요 정도 하고요, 여러분들.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개념을 맞추는 이런 형태니까 통과하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 한국사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내용들은 모두 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사가요, 뭐 짧은 강의가 따로 있고 긴 강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국사는 다 똑같은 대상을 범위로 하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뭐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철저하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최소한의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어떤 흐름과 그 다음에 핵심적인 문제를 찝어서 이제 강의하는 그런 특화된 그런 기획 강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기본 강의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요약 강의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문제 풀어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그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흐름, 맥락 이런 것들, 연결. 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제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맥락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좀 리와인드 그래서 다시 좀 대감께서 반복 학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과목으로 한국사 마무리하고요. 혹시라도 또 이제 인연이 되면 여러분들 한국 건축사에서 또 이렇게 좀 만나 뵙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